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 10대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공약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두 분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뭐든가요? 쭉 살펴보셨을 텐데.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별로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그 공약 내용보다도 지난 3년 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반추해 봤더니 네. 3년 전에는 그래도 되게 활발했더라고요. 뭐 지켜진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뭐가 얘기가 많았고 특히 뭐 이제 부동산의 아파트를 몇 채를 짓겠다. 막 그때 300만 채가까지 뭐 나오지 그런 않았었어요? 것도 있고 뭐 1년에 50만 뭐 하여간 문재인 정부 때도 한 50만 원 진다고 공약도 했고 그 다음에도 지금 뭐 지난 3년 전에도 뭐 엄청나게 나왔고 그걸 뭐 성남 어디다 짓느냐 뭐 아니면 맞아요. 김포공항을 밀고 거기다 짓느냐 맞아요. 그러면 계양 주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뭐 이런 저는 활발한 검증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걸러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나는 게 TV조는 R200. 예, 아리백을 뭐냐 그런 것도 있었죠. 맞아요. 제일 기억나는 게 예. 그거였어. 혹시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러고. 맞아.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아무래도 그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활주로가 짧아가지고 지금 공약이 나온 게 지금 검증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전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 경선이라도 좀 했으면은 경선 기간에도 검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검증이 안 된 공약들이 나와 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제 눈에 뭐 가장 많이 띄는 건 일본 공약 아니겠습니까? 일본 공약.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공약이 뭐냐면 AI 투자에 백조하겠다. 100조. 예, 이게 이제 일본 공약이고 이걸로 해서 세계 선도 경제 강국을 이끌고 가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AI다. AI다.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성장이다. 요게 이제 강점인 것 같고 김문수는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일본 공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이거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막판에 돼가지고 지금 사실 내용이 그렇게 아주 뭐 튼실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윤희수 우리 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 예, 공약 담당으로 가 있어가지고 뭐 혹시 뒤에 뭐 나오나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도 우리 어떻게 언급하나요? 네, 뭐 하셔요. 예, 이제 해야지 또 참이 후보인데. 예, 근데 여기는 일본 공약이 경제 공약이 아니에요. 일본 공약이 행정부 개편하겠다. 여가부 통일부 폐지하겠다. 네, 공수처 폐지. 예, 그거하고 뭐 3부총리 체제로 가겠다. 뭐 이제 그런 일관성이 있어요. 예, 그런 거. 근데 특이하게 뭐 이제 경제 공약을 찾자 보면은 이제 이번부터 나오는데 약간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거 계속 베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야,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느낌이. 예, 그래서 리쇼링을 하겠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래서 러스트벨트 복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러스트벨트가 또 어딘지 우리 안 쓰는 용어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 뭐 거기 뭐 울산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포항. 군산 예. 뭐 군산도 구미 모르겠네. 이제 자동차 공장과 핸드폰 공장이 떠나고 거기도 뭐 그렇죠. 러스트 예. 벨트죠. 하여간 뭐 그렇게 뭐 그런데 뭐 하겠다고 돼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일본 공약을 보면은 이제 테마가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이준석 후보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근데 저는 사실은 두 거대 여야 후보들이 이 관세 전쟁에서 떠나는 우리 알짜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졸 취업 시장에서 대기업 취업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리는 정도로 우리 대기업들 알짜배기 회사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그 다음 순번에 예를 들어 한국 GM 같으면 이제 한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곧 문 닫고 이제 떠날 텐데 미국으로 이런 거 어떻게 붙잡을지 아니면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고 일자리 몇 수만 개 사라지는 거 볼 것인지 민주당 국민의힘 전혀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진보 진영에서는 이게 어떤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복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잘 안 나와요. 이게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워낙에 뭐 현금 살포,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 보면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그럼 이게 복지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 보수 정당에서 합니다. 보수 정당에서 복지를 내놔요. 늘 반대하다가 대선이나 총선 때 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실현이 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뭐 디딤돌 소득 지금 하고 있고요. 다 현금 주는 거거든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그렇잖아요. 그 기초연금만 해도 그러니까 32조 원에 23조 원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만약에 민주당에서 내놓으면 난리 났겠지. 난리 나죠. 난리 왜냐면 나죠. 그 기초연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만약에 예. 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되면 또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정책은 절대 안 됐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8조 원으로 시작한 건데 8조 원의 현금 살표 바로 이렇게 이제 조중동에 이렇게 나왔을 건데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 소득, 뭐 안심 소득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집이 없으면 서울시 안에서 아이 낳으면 그냥 30만 원 줘요. 2년 동안. 720만 원을 그냥 줍니다. 신청만 하면. 그 만약에 이거 진보 진영에서 이런 정책 내놓으면 바로 비판이 들어오는데 보수가 하면 이거 약자와의 동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늘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총선이나 대선할 때 보면 화끈한 복지 정책이 이거 몇 달 전까지 반대했던 정책인데 하고 나와서 그게 상당 부분 실현이 됐는데 선거 자주 해야겠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이번엔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원래 이제 그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이제 유시민 복지부 장관 때 연금 개혁하면서 그 소득 대체율을 40%로 내리면서 한 10% 정도를 노동자 평균 임금의 10% 정도를 돈을 주겠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채워주는데 20만 원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 한 절반 정도 한 10만 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할 때 이거를 그럼 우리는 바로 20만 원 준다. 그래서 그 20만 원이 올라왔던 거예요. 65세 이상 전부 100% 준다 그랬죠. 처음에는. 네. 20만 원 올라와서 20만 원 진도가 나갔고 윤석열 정부도 40만 원 준다 해가지고 그럼 40만 원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지금 34만 원까지 상태입니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여망이 이제 실현되는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서로 이 검토가 되고 있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큰 이제 문제인데 다행히 이제 요번 이제 18일 1월인 것 같은데 일요일 날 첫 번째 이제 TV 토론이 있어요. TV 토론이 이제 되거든요. 민생 경제. 예. 근데 그 지금 3년 전에 이렇게 저희가 반추해 보면은 이 토론 전에도 다른 약간 세부적인 토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팔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장사가 안 되네. 안 불러요? 안 불러. 토론이 없어. 토론 자체가 민주당 없어요. 입장에서는 네. 꼭 하고 싶은 정책이지만 이 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부랴부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또 쟁점이 되는 공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AI 100조 투자의 현실성,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무슨 금액을 정해놓고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737이다 333이다 뭐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뭐 군부대식으로 하는 뭐 이런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00조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조가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0조면은 우리 5년이면 재정의 7분의 1입니다. 네. 아니 100조면은 5년에 한다고 하면 1년에 20조씩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20조. 근데 우리나라 R&D 예산 자체가 1년에 30조가 들어갑니다. 총 30조. 오. 그 3조에서 5조 깎는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건데 예. 1년에 20조의 돈이 이제 AI로 돈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뭐 그건 R&D 예산하고 또 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별도로 하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눠서 하든 그게 뭐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민관이 합동으로 100조다. 민관이. 그래서 이제 관은 이제 예산으로 넣을 거니까 어떻게 결심하면 넣을 수가 있는데 민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한다는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GPU를 사고 뭐 MPU를 개발할 수 있게 뭐 재정 세제 지원을 하고 아니면 인력을 키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민은 들어올 때 공공재성이 있는 거는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러겠죠. 이게 내 거가 돼야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걸 투자를 해서 인프라로 쓴다? 그러면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리고 요런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당장은 될 것 같지만은 일단 5년, 10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5년 정도 AI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게 안보와 결합이 되고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AI 기술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쓰여서 지금 러시아 탱크들이 어디 이동하는지가 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보와 결합되면서 산업이 거의 민관이 붙어 있고 특히 이걸 이제 중국이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만 수백조 원을 투자하면서 또 배터리 시장, 뭐 2차 전지 이런 뭐 전기차 이런 걸 엄청나게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해외 시장에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WTO 위반이잖아요.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 받으면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WTO 제재가 시스템이 완전히 이게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면서 네. 이제 민관이 합작으로 AI에 지원을 해야 되고 대표적인 게 스타게이트입니다. 이제 뭐 5천억 달러인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기업들한테 돈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정부도 지원하고 우리도 돈을 하면 얼마입니까? 800조 이렇게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뚝딱 100조 원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내놨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뭘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냥 뚝딱 숫자만 내놓은 거고. 국민의힘은 재정 아까워서 이거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카이스트 학생들 급식비 올려주는 것도 아깝거든요. 지금 재정이 아까워서. 근데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이게 밀려요. 그리고 이거 안 보여요. 이 기술이 안 보여요. 반도체와 AI가 안보와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전쟁과 연결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민주당 공약을 보면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런 약간 냄새가 좀 나요. 예컨대 뭐 한국형 챗 GPT를 개발을 해가지고 전 국민 무료로 개방하겠다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약간 기본소득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비판도 받는데 여하튼 방향 자체는 지금 AI와 성장으로 잡았다. 이렇게 잡을 수 있던 이유는 그 아마 이 공약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가 전선을 어디서 싸워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린 중도 보수에서 싸운다. 그래서 TK, PK를 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전투는 여기서 벌인다. 중도 오른쪽에서 전투를 벌인다. 그래서 왼쪽이 지금 사실은 공약도 많지가 않고 아주 공터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 진보 세력이 지금 거의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나왔고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이제 한당 남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크지가 않으니까 스피커가 크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종류의 이제 복지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지 조금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 아마 민주노동당도 아마 들어오죠. 네. TV 토론. 네, TV 토론에 들어오죠. 그럼 보면은 이제 권영국 후보가 이제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공약은 거기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공약을 가지고 왼쪽을 이제 점에 나가는가를 보면은 그렇죠. 예 아마 관전하실 때 조금 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큰 공약 밑에 세부 공약은 혹시 없던가요? 근데 이제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면 규제를 철폐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얘기겠죠. 네, 좀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해야죠. 네.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MB 때 우리가 전봇대 대불공단입니다. 전남 영암에 원래 있는. 원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때 네. 그때 그 이인숙이 제가 성함이 잘 인수위원장이 마음속에 전봇대까지 뽑자. 그 전봇대가 난리가 나서 장관들이 전부 자기 그때 전봇대 대불공단 영암 대불공단이 큰 이 그 블럭을 만듭니다. 선박용 블럭을 만들어서 가서 조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이런 데 가서 그러면 그 블럭이 20-30m 뭐 40m 이러니까 가다가 이 트레일러가 전봇대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봇대를 뽑아달라 해서 이제 그 전봇대 규제가 된 겁니다. 그 대불공단 전봇대를 2024년까지 뽑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전봇대 뽑으려면 이게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정부가 하나도 그러니까 규제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 말이 쉽지. 지금 여기 마포구잖아요. 마포구도 지중화 사업을 다 완료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남 영암 예산으로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규제 철폐라는 게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규제 철폐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참 구호로만 굳히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돈 엄청 든다. 사실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만 않아도 기업하기 좀 좋을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 밥그릇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권한이 줄어들죠. 저 예전에 젊었을 때 기자 생활하면서 선배들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야, 너가 어제 9시 뉴스에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너가 그거 한마디 하면
또 몇 달 있다가 규제가 하나 딱 생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런데 구멍이 생겼으니까 정부가 규제해라.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렇게 규제가 생기면 장점도 있지만 기업은 또 좋은 일 어떤 발전을 할 때 그 규제가 또 발목을 잡거든요. 그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선배의 지적이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데? 그 아무래도 조금 좀 더 이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이제 실용이라는 거를 이제 돈만 벌면 되지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이거 쥐니 괜히 뭐 고양이니 뭐 빨간 쥐니 파란 쥐니 다 필요 고양이니 상관없는 거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념적이고 그래서 이념적이라는 거는 성과와 상관없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믿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규제 완화나 이제 감세 같은 거는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상속세 내려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노동시장을 더 완화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계속 주장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뭐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규제 완화하고 뭐 이제 감세하고 뭐 이런 게 일종의 다 지출입니다, 이게. 일종의 지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재원을 또 어떻게 마련할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은 이제 그런 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 기간도 좀 짧고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냐 그게 이념적인 문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잣대로 들여다보면은 약간 좀 동떨어져 보이는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저는 이제 가장 눈여겨봤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그렇죠. 도로코의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그 사모님도 노조 활동하시고 그래서 사모님도 노조위원장을 하셨죠. 노조위원장 하시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노동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다른 후보들보다 나을 거다라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 경선 중간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오랫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예, 그 장관 하실 때도 주장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어마무시한 법이거든요, 사실요 이게. 이 우리나라도 그 고용시장이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한 규제죠, 정말.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그거는? 네. 아니, 그 이상하게 이걸 거꾸로죠. 주장하시더라고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의 삶의 이력이 묻어져 있는 공약이라 좀 봤어요. 그 삶이 내 노동자로서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내가 보수주의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이런 규제 있는 나라가 어딨냐. 무슨 5인 미만은 이런 기준을 좀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되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주장했었는데 10대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도 아까 어디 중소기업인 협의회인가 거기서 그 얘기는 또 했나 보던데요. 근데 10대 공약이 빠져가지고 네. 예. 그 진짜 김문수 하면 떠오르는 공약이 이제 방금 그 근로기준법인데 그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어디서 온 겁니까? 전태일 열사한테 온 거고 김문수 후보는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하는 게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이전에 광주에 자동차 공장 가서 임금이 낮아서 감동받았다라는 글을 썼잖아요. 이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글로 이분의 철학인 거죠.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져야 시장 경제가 발전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노동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정부가 누가 승리할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는 그 부처의 철학에 맞는 분이 기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요. 국토부 장관도 건설, 환경부 장관도 건설 쪽,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에 관심 없는 분, 여성부 장관은 여성부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관성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가 언론도 이게 서로 부처 간에 서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뭐 협의하고 싸우고 이래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정부죠. 그래서 언론도 부처 간 이견, 부처 간의
이견이 아니 부처가 다른데 이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언론 맨날 부처 간 이견 드러난 부처 간 이견 없는 나라 중국, 아니, 베트남, 뭐 북한 같은 나라들. 국토부하고 환경부는 서로 싸워야 그게 재기능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보면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한 흐름으로 가다가 개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견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겠죠. 우리 그러니까 노동부가 고용노동부잖아요. MB 때 이름을 바꿔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꿔가지고 고용까지 해야 된다. 우리 네. 우석진 교수님은 이 코너에서 일관되게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경제 철학을 빌려다 쓰는 사람이라고 주어다. 주어다 쓴다. 주어다 쓰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예. 그럼 이번 후보들은 경제 철학이 보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실체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제 그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걸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윤석열도 외친 거 아닌가요? 윤석열은 이제 경선 과정이 많아가지고 네. 그 경선 과정에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내용이 없는 그냥 구호구나. 네. 그래서 검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주워 들어가지고 쓰는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지금 빡세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내용이 뭔지가 지금 드러나 있지가 않아서 검증하기가 어렵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근로기준법, 금기법을 5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 이게 만약에 10대 공약에 들어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공약에는 김문수의 냄새가 난다. 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공약을 보면은 이건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갖고 와봐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 빼고는 아니, 사실 잠깐만. 별거 없다 이거죠. 저는. 주어다 쓴 사람의 대통령을 주어다 쓰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넉마. 원래 경제처럼 말씀하세요. 예. 경제 철학 보이지 않습니다. 안 앞서 보인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큰 문제 안 일으키려고 굉장히 개혁적인 정책들을 뭐 감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자 몸조심?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정말로 많이 바뀐 것인지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경제 철학 보이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빵이냐 이데올로기냐에서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분입니다. 이념, 그러니까 이론이 굳어서 화석화된 그 이념을 매우 중요시하시는 분입니다. 빵보다 배가 고파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철학이라는 게 없죠. 이념은 경제하고는 상반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과정에서 이제 정책 얘기를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때 한번 좀 2차, 3차로 좀 점검을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 1차로 한번 이제 큰 틀에서만 좀 점검하는 걸로 가름하고요. 미중 간의 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 거죠. 일단 그러면 전 세계가 한시름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90일간요. 네. 증시를 보면 한시름 놓은 것 같고요. 미국의 어느 신문이었는가 크리스마스를 살렸다. 크리스마스로.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12월 달에 소비를 잔뜩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이대로 쭉 가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게 월마트나 백화점 매대가 빌게 되거든요. 월마트나 백화점에서 12월 달에 파는 선물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뭐 아니면 베트남 뭐 40 몇 프로예요 관세가. 아니면 네. 한국산 뭐 좀 비싼 건 다 한국산, 일본산, 독일산인데 그다음 매대가 비게 생겼는데 다행히 90일간의 유예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대가 빌까봐 시진핑 주석은 공장이 놀까봐 결국 맞아. 서로 합의를 했다. 누가 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정말 귀에 쏙 와닿고요. 네. 또 하나만 소개를 드리자면 표현들이 이것도 미국의 어느 신문 헤드라인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준하지 않고 먼저 쏜대요. 먼저 쏘고 난 다음에 그 조준처로 이렇게 클릭을 조정한다는 우스갯소리로 막 쏴놓고 보니까 이것저것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네, 그래서 일단 90일 동안 그러면 임시 휴전하자 해서 이제 중국산이 미국으로 가는 건 30%로 낮춰줬고 네. 미국산이 중국으로 가는 건 10%로 낮춰져서 90일간 휴전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휴전을 더 원하는 쪽은 트럼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건 분명해졌고 과거에 또 계속 유예 조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노출된 게 분명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지렛대로 쓸 거가 이제 많이 없어졌다. 이거는 이제 향후 협상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거죠, 사실은. 뭐 미국이 뭐 거대 대국이긴 하지만 네. 레버리지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끼리 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급했다고 보고 뭐
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국내 경제 네. 문제겠죠, 그게. 그건 이제 미국 중국 문제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테슬라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저는 하여간 반은 회복한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멀었지만 완전 회복은 아니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나와서 예. 이제 전념한다고 하니까요. 테슬라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아직. 아직도 멀었어. 예. 예, 그 이재용 회장도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그 일단 그 중국 물건이 이제 팔려 나간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구조로 보면은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로 숨통이 튼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옆으로 약간 숨을 수 있는 정도는 이제 생겼다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이 이렇게 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부흥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조금 숨통이 트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다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성과를 내야 되거든. 이 전투에 뛰어들었는데 이 무역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100% 진다 이런 거는 사실은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누구라도 때려잡고 그 전리품을 챙겨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한테는 약간 비기자 지금 뭐 이전술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5개 우선 협상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하다. 제일 만만하다. 제일 취약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완전히 전리품으로 전략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본 관세는 지금 10%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보 안 하는 게 품목별 관세는 아주 양보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 25%는 그냥 간다 막 지금 철강, 이거거든요. 자동차 뭐 이런. 예. 근데 일본은 자동차만 걸려 있고 대만은 반도체만 걸려 있는데 우리는 자동차, 반도체 두 개 다 걸려 있는 나라고 네. 거기다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은 한국을 제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약간 걱정이 되는 포인트다. 미중 관세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90일 지나서 뭐 쉽지 않겠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전망이 되고 한숨 돌렸다 여기까지는 알지만 지금 뭔가 계속 뚜렷해지고 있는 것 중에 나쁜 게 하나가 미국 경제가 올해 매우 안 좋을 것이다. 이건 뚜렷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20%를 수출하는 우리 경제도 매우 안 좋고 우리는 또 안으로 정치적으로도 지금 12월 3일부터 매우 안 좋아서 어제 나온 KDI 올해 성장률이 기어이 0.8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도 1% 성장도 못한다. 쉽게 말해서 0% 성장한다는 말은 우리 이제 사실상 경제가 매우 올해 어렵겠다. 특히 하반기에 전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재정을 빨리 풀었잖아요. 하반기엔 풀 재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지금도 만나면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뭐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반기엔 매우 안 좋을 것이다. 이 관세 전쟁의 여파가 우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각 대선 후보의 그 경제 공약을 짚었는데 혹시 뭐 공약까지는 안 가더라도 후보별로 지금 이 통상 압력에 대한 입장 밝히거나 이런 건 대책 제시하는 이런 건 없던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상 AI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 전쟁이 시작됐고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 이런 거 없다. 야, 우리가 이거 AI하고 반도체 빨리 발전시켜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어디서 전쟁 날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정세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저는 약간 이제 캠프나 이런 데서 조금 물어보면은 신산업 정책의 시대가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뭔가 좀 개입을 해서 재정을 쓰면서 산업을 좀 다시 부흥시킬 이런 시대가 우리 경제학자들은 원하지 않지만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독일도 지금 재정 정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왔는데 이러다가 우리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뭐 10대 공약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특정 산업들을 조금 부흥시키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는 풍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의 그 이면에는 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정책하고 막 이랬을 때 우리가 뭔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제 적극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뭐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 김문수 그 후보가 낸 10대 공약을 읽어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연구 용역할 때 많이 쓰던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제 정책을 분석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정책 제안을 써줘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써주냐면 인프라를 좀 강화를 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좀 하고 직접적인 지원은 좀 지양을 하고 이렇게 써주거든요. 왜냐면은 공무원들이 뭐 한다 그래가지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예컨대 뭐 우리 10대 기업에 뭐 5대 선대 뭐 기술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제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선정을 해놓고 나면은 그 산업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망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진짜 거지 같은 것도 그 다 정부가 사줍니다. 네. 조달로 사줍니다.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업이 바뀌는데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그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수소한다고 엄청 난리쳤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전국이 수소밭이 되는 모양이다. 바다에서 수소를 갖고 오는 모양이다. 했는데 지금 수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잘못 선택한 놈은 책임을 지고 빠져나가고 잘 찍은 놈만 이제 살아남으면서 가는 건데 네. 정부가 들어갔을 때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0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보고서에다가. 근데 그 시대가 좀 바뀐 거 아니냐. 그거 정부의 지원 없이 왜냐면 중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 어떤 우리 기업이 생존한다는 게 지금 약간 불가능한 시절이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도 좀 그리고 이제 하고 간단하게 우리 눈여겨봐야 할 게 어제 기사 보셨겠지만 갑자기 터져 나왔는데 지난 5일에 밀라노에서 우리 기재부하고 미 재무부가 환율 협의했다는 거예요. 환율은 맞아요. 자율 변동 환율인데 왜 갑자기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아마도 그 한국의 원화 가치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의도적으로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너무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환율이 너무 올라서 우리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논의가 어떻게 적정을 찾았는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고 무렵 대만 달러의 환율이 10%나 치솟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네. 분명히 미국이 대만과 세게 눌렀을 가능성이 있고 환율 10% 변동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예를 들어 미국 자산에 미국 증시에 투자해 놓은 대만 사람들은 그날 하루에 그냥 10%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 협의하는 거 이것도 좀 이제 시작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또 뭐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그 눈에 띄는 김문수 후보 공약이 경제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공약은 뭐였냐면 주가 조작법 무기징역이었거든요. 잠깐만. 누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야 이걸 누가 넣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소급 적용도 혹시 있던가요? 그런 건 없겠죠. 이거 누가 넣었을까? 참신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약간 지금 뭐 유권자로서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공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어요. 없죠. 인수위가 있으면은 인수위에서 약간 채 치듯이 걸러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이제 그렇죠. 조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기에 그렇게 너무 무리한 것들은 사실은 좀 빠져요. 아니면 장기적인 과제로 빼거나 그래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6월 4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요 시점에서 이제 그래도 서로 점검이 안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우려가 있고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좀 많이 열고 저를 좀 자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영업 멘트를 마지막으로 출연료는 많이 나오는가요? 모르겠어요. 마무리하도록 박리담회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박리담회. 박리담회. 네.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좀. 규모의 경제 똑같은 거 여러 번 하기. 그러니까 토론 프로 이런 데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우리 김 기자는 안 부릅니까? 저는 좀 업종이 조금 달라서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